사시남정기라는 고전소설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사시남정기라는 거는 되게 유명한 소설이죠.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우리가 의미를 좀 볼 건데요. 사시가 남정기라는 건요, 남쪽으로 쫓겨나 가던 이야기란 뜻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 사시남정기는요, 사시라는 어떤 부인이 남쪽으로 쫓겨난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시라는 부인이 왜 남쪽으로 쫓겨나게 됐냐?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인물 관계들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인물 관계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사씨라는 부인이 한 명 있고요. 교씨라는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성만 이제 알려진 거고요. 이 사이에는 이제 유한림, 한림이라는 거고요. 이제 이름은 유연수입니다. 유한림이자 유연수라는 사람의 두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교씨가, 이제 우리 고전소설은 선악구분이 뚜렷하잖아요. 교씨가 이 작품에서는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씨는 선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씨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 사씨가 쫓겨나게 된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사시남정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더 유명한 이유는요, 이게 이제 김만중이라는 이 사람이 숙종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종하면 또 유명한 우리 이야기가 있죠. 숙종의 인현왕후와 장희빈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서 가장 많은 사극이 만들어진 여성 인물 중 하나가 장희빈이잖아요. 저 명성황후, 장희빈, 황진이 이 정도의 인물이 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극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죠. 그래서 당시에 숙종의 이런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어떤 잘못된 처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김만중이 쓴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씨라는 인물은 처음에 교씨에게 모함을 받아서 멀리 떠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의 영원한 주제인 권선징악이 있겠죠. 결국은 선한 인물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함이 다 밝혀지고 사씨가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고 또 친구들도 많이 접해봤을 법한 이야기여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쌤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고 파악하는 건 매우 필요하다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교씨가 한참 생각한 끝에 자신이 있는 듯이 말하였다. 자, 여러분, 교씨는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이죠. 나쁜 사람이고요. 얘는 이제 모함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수능 특강에도 이런 쟁총형 가정소설이 있어요. 정진사전이라는 가정소설에 보면요, 일지라는 이 나쁜 첩이 이제 다른 처들을, 아내들을 모함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교씨라는 악인이 이제 모함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어요. 사씨의 시비 설매가 우리 남매의 동생이니까 그 애를 달래서 사씨의 보물을 훔쳐내게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 교씨가요, 뭔가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죠. 무슨 계략인가 봤더니요, 본인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비인 남매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사씨에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사씨의 시비, 그러니까 일해주는 사람이죠. 설매가 있고, 교씨의 시비는 남매인데요. 남매의 여동생이 설매인 거죠. 그래서 여동생을 시켜서 이제 보물을 하나 훔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음모를 한 뒤에, 이런 음모는 뭡니까? 그쵸. 시비를 시켜서 보물을 훔치려는 거죠. 남매가 조용한 틈을 타서 사씨의 시비 설매를 불러서 금은과 보물을 주면서 꼬여대었다. 이에 기가 솔깃해서 넘어간 설매가, 여러분, 설매는요, 넘어갔어요. 그쵸? 부인의 폐물을 넣은 상자는 골방에 간수해 있으나 열쇠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보물을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지? 라고 설매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묻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일 이 일이 탄로나면 우리 둘은 살지 못할 거야. 라고 남매가 말을 했겠죠. 남매는 그런 위협까지 하고 교씨의 열쇠 꾸러미를 주면서 그 중에서 맞는 열쇠가 있을 테니 잘해보라고 하며 보물 가운데서도 유한림이 늘 보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꺼내오라고 부탁하였다. 설매가 열쇠 꾸러미를 숨겨가지고 가서 골방에 간수해둔 보석 상자를 열고 옥지환을 훔쳐다가 교씨에게 주면서 그 옥지환의 내력을 고하였다. 결국 여러분, 이 보물을 훔치는 데 성공한 거죠.
이 옥지화는 국가의 세전지 보물이라고 한림 양주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규씨가 기뻐하며 설매에게 후한 상금을 주고 동청과 함께 흉계를 시키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설매의 말이고요. 동청이라는 사람도 역시 교씨가 이제 데려온 어떤 심부름꾼이자 나쁜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침 이때 사씨를 모시고 갔던 하인이 신성현 친가에서 와서 사급사 부인이 작고했다는 부고를 전해왔다. 사씨댁에 무우하시고 다음에 가까운 친척도 없어서 우리 부인께서 손수 치상하여 장례를 지내시고 교낭작게 가사를 착실히 살피시라는 정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씨가 지금 집을 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씨가 뭔가 모함을 하기에 더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고를 받은 교씨는 간사스럽게 12남매를 보내서 극진히 사부인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동청을 재촉하여 흉계를 진행시켰다. 이때 유할림이 여러분 사씨와 교씨의 남편입니다. 산동지방에 이르러서 주점에 들러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할 적에 문득 어떤 청년이 또 새로운 인물 나왔죠. 들어와서 유할림에게 읍하였다. 유할림이 담례하고 본즉 그 청년의 풍채가 매우 준매하였다. 유할림이 성명을 묻자 청년이 대답을 했겠죠. 소생은 남방태생으로 성명은 냉진이라 하는데 여러분 청년 이꼴 냉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선생의 고성대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할림은 민정시찰로 암행주무로 바른대로 밝히지 않고 자 여러분 암행어사로 유할림이 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명으로 대답하고 민간의 공궁한 실정을 물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이 영리하고 선명하였으므로 유할림이 감탄하고 계속 물었다. 그대는 냉진이겠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대가 비록 남방 사람이라 하나 서울 말을 하는군. 저는 외로운 몸으로서 구름같이 동서로 표박하며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에도 수년간 있다가 올봄에 이곳 신성현에 와서 반년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다행히 함께 수일 동안 동행하게 되면 좋은 인연이 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은요 신성현이라는 곳에서 만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옆에도 한번 간략하게 메모를 해볼 건데요. 신성현이란 어떤 공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그곳에서 지금 유할림과 어떤 청년 냉진이 우연히 만났죠. 근데 지금 유할림은요 이 냉진이 굉장히 준매하고 너무 말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나도 외로운 길에서 마음이 울적한 참이니 자네를 만나서 다행일세 라고 유할림이 말을 했겠죠. 주식을 권하니 여러분 이 주식이요 그 주식이 아니라 주와 식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술을 권했다는 거겠죠. 서로 먹고 동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할림과 냉진이겠죠. 낮에는 길을 가고 해가 지면 주막에서 자고 닭이 울어서 밤이 새면 또 떠나가고 하였다. 유할림이 밤에 잘 때 보니 그 청년의 속 옥고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옥지환이 매어 있었다. 아 여러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유할림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본즉 아무래도 눈에 익은 옥지환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옥지환인지 느낌이 오죠? 내가 일찍이 서현 사람에게 배워서 옥류를 좀 분별할 줄 아는데 자네가 가진 그 옥지환이 예사옥이 아닌 듯하니 좀 구경시켜주게 라고 유할림이 꾀를 부리는 거죠. 그 반지의 정체가 뭔가 궁금하니까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청년이 옥지환 보인 것을 뉘우치는 듯이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한 듯이 옥고름을 끌러서 한림에게 내주었다. 유할림이 손에 받아들고 자세히 보니 옥의 색깔과 형태와 색인 제도가 자기 부인 사씨의 옥지환과 똑같았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문제인 거죠. 그 사씨의 옥지환과 똑같이 생긴 옥지환을 어떤 청년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옥지환의 정체는 뭐겠어요? 그쵸? 교씨가 설매를 시켜서 훔친 거죠. 근데 이거를 유할림은 알 수가 없으니 왜 내 와이프의 보석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하게 푸른 털실로 동심결이 맺어 있지 않은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동심결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동심결이요 약간 이제 매듭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결혼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매듭으로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매듭을 짓는데 이 동심결 매듭이 이제 보통 어떤 혼인관계 같은 걸 상징할 때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할림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청년이 내 아내가 가지고 있던 반지랑 똑같은 반지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동심결 매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보배로군. 그대는 그것을 어디서 구했냐. 이제 유할림이 마음속으로는 막 의심이 막 부글부글한데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침착한 척 물어보는 거죠. 청년이 거짓으로 슬픈 모양을 꾸미고 별표.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청년이요. 거짓으로 슬픈 모양을 꾸몄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청년이 지금 교시에 어떤 계략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묵묵히 옥제안을 받아서 도로 옥고름에 메웠다. 유알림은 그 옥제안의 출처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다. 그 옥지 안에 반드시 무슨 인연이 있을 텐데 나한테 말한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청년이 오래 있다가 입을 열고 냉진이죠. 북방에 있을 때 마침 아는 사람에게 얻었는데 형이 왜 그리 케어묻습니까? 하고 그 출처를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알림은 어떤 도적이 자기 부인의 옥지 안을 훔쳤던 것을 이 사람이 우연히 산 것이 아닐까 하고 그 내막을 알아내려고 기회를 보았다. 그럭저럭 여러 날 동행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연 친근한 길동무가 되었으므로 유알림은 또 물었다. 자네가 그 옥지 안에 동심결을 맺은 이유를 종체로 말하지 않으니 어찌 그동안 길동무로 친해진 우정이라 하겠는가. 뭔가 삐진 척하는 거네요. 그랬더니 냉진한 청년이 마지못한 듯이 그동안 형과 정의가 깊어졌으므로 숨길 필요도 없지만 정든 사람의 정표로만 알고 나를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그처럼 정든 사람이 있으면 왜 같이 살지 않고 남방으로 가는가. 호사다마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좋은 인연이 두 번 오지 않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뒤에 또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말에 규문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에 들어감과 같다 하더니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소저와의 정사임에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규문에 한번 들어간다라는 건요. 이제 그 규문의 규가 여자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냉지는 짐짓 자기 사랑의 고민을 고백하는 듯이 슬픈 기색을 하며 탄식하여 보였다. 그러나 자네 연복이 부러워 하며 두 길동무는 종일토록 통음하고 다음날 오후 각각 길을 나누어 이별하였다. 유알림은 그 냉진이란 청년과 우연히 길동무가 됐으나 수일 동안 동행한 자의 근본을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자기 부인 사씨의 옥지와는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였으나 멀리 떨어진 산동지방을 암행 중이라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치근한 일도 많구나. 혹은 집안의 종들이 그 옥지안을 훔쳐 내다가 팔아버린 것일까? 그러나 청년이 사랑하는 의중지인의 정표라던 넋두리는 무슨 관계의 뜻일까? 유알림의 의심과 걱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신남스럽기만 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유알림은 냉진의 말을 듣고 이제 사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해결은 못하고, 그쵸? 자, 중략이 됐고요. 한림이 나아가 두 부인을 맞이하며 인사를 마친 후 고했다. 여러분 이제 한림이요. 집에 돌아왔나 보죠. 두 부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씨와 교씨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자기의 윗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 큰 변이 있으니 알리나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두 부인이 말했다. 무슨 일인고? 한림이 냉진을 만나 겪은 일과 옷가락지가 없어진 일을 자세히 고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누굴 만났는데 이러이러해서 제 부인의 똑같은 반지를 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씨는 이 말을 듣자 넋이 달아난 듯 다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첩이 행실을 조심하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리이고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총명한 군사는 비방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였으니 원컨대 상공은 깊이 살피소서. 자, 여러분 옛말에 이르기를이라고 해서 지금 옛말을 지금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사씨는요,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방하는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옛 말을 인용하는 말하기를 쓰고 있죠. 사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강개하고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두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면서 한림을 꾸짖어 말했다. 너의 초명함을 돌아가신 유소사와 비교하면 어떠하냐? 라고 두 부인이 말한 거죠. 이두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제 가정 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가정소설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쓰였기 때문에 국문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축첩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현왕후와 숙종, 장희빈에 대한 어떤 비판의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명백히 조선시대 숙종 때에 이제 쓰였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작품 속의 배경은 중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숙종 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사실 사실감정기 중에 더 유명한 장면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장면인데 조금 이제 일부 교재에서 소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하면 좋겠죠?